자, 이제는 과소자본세제 요걸 좀 보죠. 요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과소자본세제하고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가 좀 정리할 게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소자본세제는 내용상으로 크게 정리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187페이지 볼 건데, 그 제목이 국외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과소자본세제 요거 하나밖에 없다가 최근 들어서 내용이 좀 추가가 됐어요. 거기 1절에 보시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물산입, 요게 과소자본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1절이 과소자본세제예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물산입, 이 규정 있죠.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문구는 요거를 이론상으로 과소자본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약자인 거죠, 결과적으로. 과소자본세제 이론상으로 부르는 용어는 과소자본세제라고 많이 부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문구는 아니에요. 과소자본세제라는 것이 법문구라기보다는 그 이론상으로 많이 부르는 용어고요. 그게 1절이고, 그 2절, 3절이 최근 들어서 추가가 된 거죠. 190페이지 보시면 2절에 소득 대비, 이게 1절이고 2절에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의 송금물산입, 여기 또 나오죠. 과다 이자 비용의 송금물산입. 이자 비용을 송금물산입 하겠다. 원래 이자는 기본적으로 송금이잖아요. 송금인데 과다한 이자를 송금물산입 하겠다, 이런 규정이고, 3절에 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이자의 송금물산입 규정이 나오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요 이자 비용의 송금물산입, 그런 게 나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 1절밖에 없다가 이번 연도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절하고 3절. 이 3절은 이번 연도부터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고, 2절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또 시험을 치시니까 2절 또 내용은 좀 아시긴 해야 돼요. 2절하고 3절. 원래 있던 규정은 1절만 있었고, 여기에 최근에 2절, 3절이 추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절, 3절을 과소자본세제라고 하진 않고요. 1절을 사실 과소자본세제라고 불러요. 1절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그 1절 과소자본세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번에는 국외 지배 주주가 등장해요. 우리 이전 가격세제랑 좀 비교하셔야 돼요. 과소자본세제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요. 국외 지배 주주예요. 국외 특수관계인이 좀 더 범위가 넓다고 했죠. 국외 특수관계인은 내가 주주인 경우도 들어가고 그쪽이 주주인 경우도 들어가고, 근데 국외 지배 주주는 그쪽이 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국외 지배 주주, 국외 지부의 주주가 있는데, 국외 지배 주주니까 나한테 출자를 한 자예요. 얘가 주주니까 나한테 출자를 했죠. 출자를 과거에 100억 정도 했다는 거예요. 출자를 나한테 예전에 과거에 100억 정도 해서 얘가 주주가 된 거죠. 국외 지배 주주가 된 건데,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하다. 자금을 좀 조달하고자 한다. 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데 한 400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400억.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를 증자를 해서 돈을 조달해도 되고요. 주주한테 좀 달라라고 하는 거죠. 출자의 증가로 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증자 아니면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차입. 4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증자를 하게 되면 이 400억 자금 조달받고 나중에 대가로 내가 뭘 줘야 되냐면 배당이라는 걸 줘야 되죠. 이 국외 지배 주주한테 증자를 했으니 돈 벌면 배당을 줘야 되는 거고요. 차입을 했으면 그때는 국외 지배 주주한테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자,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죠. 송금불산입 항목, 이익잉여금, 수익에서 이미 비용을 빼고 이익을 처분해서 주는 개념이라서 송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금 항목이죠.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금 조달을 할 때 내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냐라는 거죠. 증자가 좋냐, 차입이 좋냐. 생각을 해보면 차입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만큼 주는 게 뭐 20억이다, 30억이다. 전부 다 송금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세소득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외 지배주주한테 돈을 차입한다는 거예요. 차입한다. 엄청난 돈을 차입하는 거죠. 얘가 출자한 금액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자금을 400억 조달했는데 차입으로 조달하게 되면 그때는 이자로 송금 인정받게 됨으로써 법인세 이런 걸 적게 낼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요 경우에는 우리 세법은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을 좀 보기 때문에 얘가 돈을 차입했다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차입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지배주주였다고 하면 증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야. 실질에 따라서 이걸 봤더니 얘가 증자를 하려고 하다가 형식을 차입으로 돌린 거구나. 그래서 송금 인정 받으려고 결과적으로 세금 좀 적게 내려고 송금 인정 받으려고 증자인데도 불구하고 차입으로 돌린 거구나. 그런 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지금 자본이 적다 이런 뜻이 과소자본이에요. 과소자본. 자본은 되게 적고 지금 차입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요 이자를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야 라는 거야. 이건 배당으로 취급할 거야. 그죠? 배당이 원래 송금 무산입 항목이니까 배당으로 취급해서 돌릴 거야 라는 거죠. 이자를 송금 불산입하고 배당으로 돌릴 거야. 이게 과소자본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골자가 이렇게 가는 거죠. 송금 불산입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자의 송금 불산입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과도하게 이 출자금 대비로 과도하게 차입을 한 경우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자금 얼마 안 되는데 차입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이 이자를 배당으로 돌리는 송금 불산입 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국외 지배주주가 껴있어야 되는 것이 요건인데 국외 지배주주한테 이렇게 돈을 차입한다라고 하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거야. 그러면 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자를 또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피하고자 다른 자를 추가할 수가 있다. 이 회사가 국외 지배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돈을 빌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렸다. 얘 특수관계자. 이런 식으로 다른 자를 막 개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외 지배주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를 개입시킬 수도 있어요. 제3자. 근데 제3자 같은 경우에 봤더니 실질적으로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을 한 거야.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을 할 때니까 이 제3자 할 테니까 이 제3자 보고 A한테 돈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하고 제3자한테 빌려줘라. 그러니까 국외 지배주주가 안 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마찬가지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요. 아니면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하더라도 과소자본세제를 다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소득처분인데 소득처분.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뭘로 할 거냐? 자, 국외 지배주주면 아주 간단하죠. 배당이 됩니다. 국외 지배주주면 주주니까 주주한테 돈이 이자가 간 거죠. 이자가 간 거니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근데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주가 아니었다.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였다. 아니면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주주가 아니니까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출이 돼요. 기타 사유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 사유출. 이전 가격 세제에서는 기타 사유출이 없었거든요. 이전 가격 세제는 그쪽이 주주면 배당, 내가 주주면 유보였어요. 유보. 그런 식으로 배당 아니면 유보. 그걸로 끝났는데 과소자본세제에서는 배당 아니면 기타 사유출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2장하고 3장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전 가격 세제는 배당 아니면 유보였고 이 과소자본세제는 배당 아니면 기타 사유출이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과소자본세제의 골자. 거기 이제 18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내국 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그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또 보시면 친족 등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특수관계인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보시면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제3자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세 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입한 금액이 그 국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 금액, 자본이죠. 자본의 2배, 금융업은 6배, 이걸 초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배당 또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주주면 배당이고 나머지 자들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있을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제가 케이스 좀 보여드릴게요. 그 소득세법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우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업무문간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할 때도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송금 불산입하죠. 그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의 계산 구조가 좀 나와 있어요. 초과 적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2배, 6배를 초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소 자본이다. 자본이 너무 적고 차입금이 많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 있는 거고요. 계산 구조는 우리 책에 있는 산식을 좀 변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적어보면 지급이자 곱하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여기 차입금 적수가 나오고요. 차입금 적수 분의 초과 적수인데 초과 적수는 이렇게 구해요. 차입금 적수에서 자, 출자 금액 적수가 있겠죠. 출자금 적수 요거에 2배, 금융업은 6배. 요걸 초과하는 금액, 이게 초과 적수예요. 지금 우리 책에는 법문구 그대로 좀 적어놔서 이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자가 초과 적수의 개념이에요. 초과 적수. 뭐 예를 들면 차입금이 지금 400억이죠. 400억인데 거기에 이자가 예를 들면 80억이라고 할게요. 이자가 80억. 차입금이 400억인데 400억에 대한 이자가 80억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차입금 적수, 적수는 좀 생략하고 자금 조달한 거, 차입한 거 400억이죠. 그게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400억. 분 뭐에 넣고요. 분자에 이 400억 빼기 출자금 적수의 2배 또는 6배 이걸 빼는 거죠. 출자금이 이 케이스에서는 100억이네요. 100억. 일반적인 업종은 2배예요. 2배. 금융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차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업종의 특성상 돈을 빌리고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걔는 6배로 취급을 해주고 있어요. 6배면 적정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2배까지는 괜찮은데 2배를 초과해서 차입한 게 있다고 하면 원래 증자인데 실질적으로는 형식상으로 차입으로 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 200억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 적수가 200억이 되는 거고요. 200억 초과하는 거니까. 그럼 400억 중에 200억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하는 거죠. 반땅이네요. 40억. 얘를 송금 불산입하고요. 소득 처분은 지배주주면 배당, 그 외의자면 기타 사유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출되는 개념이죠. 요거는 이자를 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유출되는 개념이고 배당 아니면 기타 사유출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유보가 나오면 또 안 돼요. 여기서는 유출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2배, 6배 이런 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2배하고 6배. 그 정도는 외우시면 되겠고, 요 차입금 적수도 당연히 국의 요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등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지급보증도 들어가고 특수관계인도 들어가니까. 출자금도 국의 지배주주의 출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 출자금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 출자금이 아니에요. 전체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출자금 같은 경우에 따로 떼서 좀 보면 전체 자본 총액이 있겠죠. 자본 총액. 전체 자기 자본이 있으면 이거는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것도 있고 다른 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것도 있잖아요. 국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주주한테 돈을 좀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은 국의 지배주주 것도 있고 국의 지배주주가 아닌 자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곱하기 국의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야지만 국의 지배주주의 출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 그거에 2배, 6배 초과하는
차입금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주셔야 돼. 관련 없는 자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국외 지배주주 관련된 자의 출자금과 관련된 자의 차입금 그게 들어가야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하나 또 갖고 가셔야 될 거 뭐 여러 가지가 정리할 게 있어요. 지급이자는 그 모든 뭐 이자, 할인료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건 제외하냐면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해요. 요거 하나만 좀 갖고 가시면 돼요. 건설자금 이자 제외한다. 얘는 건설자금이다라고 하면 뭐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공장 지으려고 돈 쓰려고 빌린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돈을 쓰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그래서 차입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봐준다는 컨셉이에요. 건설자금 이자는 실제로 건물 지으려고 또는 공장 지으려고 돈을 빌린 거다. 빌린 거 자체를 실제로 빌린 걸로 봐준다는 거죠. 돈 쓰려고 빌린 거니까 요거는 제외한다. 그거까지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세부적인 건데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 좀 세부적이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언급을 드리면 이 자기 자본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맥스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맥스로 둘 중에 큰 걸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세부적인 거죠. 원래 자기 자본은 이렇게 구하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이게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총계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기 자본인데 납세자한테 좀 유리하게 동그라미 2번을 넣어준 거야. 동그라미 2번은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 있으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건 좀 더하고요. 뭐 감자 차익 이런 것도 더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이런 걸 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둘 중에 큰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좀 다르죠.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원래는 자본금이 있으면 자행이라는 게 있죠. 자기 조정도 있고 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더해야지만 자본이 되죠. 이게 1번 개념이에요. 1번 개념은 이익잉여금이 들어간다. 추가로. 그 개념이고 얘는 이익잉여금이 안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들어가면 1번이 무조건 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결손일 수도 있죠. 결손이면 자기 자본을 잠식해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이거라도 해줄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라고 하면 1번이 더 커요. 이익잉여금 있으면 벌어둔 게 있으면 1번이 더 크죠. 당연히. 1번이 요 개념이라서. 근데 만약에 결손이 발생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2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2번이. 그럼 2번으로 가줄게라는 거예요. 큰 걸로. 그럼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게 큰 걸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분자에 큰 금액을 빼주니까 분자가 작아지죠. 빼주는 금액이 커지면 분자가 작아져요. 그럼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익도 작아지는 개념이라서 납세자한테 조금 유리하게 해준 겁니다.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큰 걸로 해줄게. 그런 거고 이 부채 같은 경우에 충당금은 포함하고요.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해요.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자, 충당금도 다 포함을 해줘요. 해주는데 미지급 법인세 같은 경우에 제외하는 이유가 얘를 제외하는 이유는 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해서 지급이자가 송금 불산입이 돼야지만 법인세가 확정이 되는 거야. 법인세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런 조정을 다 해야지만 나오는 개념이고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미지급 법인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소자본세제 다 적용하고 법인세가 나오는 거니까 미지급 법인세 얘는 임의의 숫자니까 장부에 있는 거 그건 다 제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충당금은 부채에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좀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은 또 맥스로 간다.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또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거. 이제 마지막이죠. 요거.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한다. 요거 하나 갖고 가시면 되는데, 높은 이자율부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그 이자부터 먼저 송금 불산입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 소득세법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이해가 가실 건데, 차입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 차입금, B 차입금. A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었고
B차입금도 뭐 200억 해서 전체 차입금이 지금 400억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이자율이 좀 달랐다는 거죠. 이자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 A차입금은 이자율이 30%, B차입금 뭐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 그러면 요 이자는 얘는 60억, 이자가 20억이 되겠죠. 이게 전체 이자가 80억인 상태예요. 자, 그 경우에 이 400억에 대한 이자를 다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 2배,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 적수,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부인하는 거니까 만약에 출자금이 지금 요 사례 케이스로 100억이었다는 거죠. 100억. 적수는 생략하고 출자금이 100억이었다. 100억 곱하기 2배 하면 200억이죠. 그럼 400억에서 200억 빼면 초과 적수가 200억 나오잖아요. 그죠? 초과 적수가 200억 나왔을 때 200억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 무산입할 때 뭐 80억 곱하기 400억 분의 200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평균 이자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억에 대한 지급이자를 분할 때 높은 이자율 30%짜리 요 초과 적수가 지금 200억이 나온 상태에서 요 200억에 대한 30%짜리 높은 이자율 60억을 송금 무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400억 분의 200억 하면 반땅이니까 40억이잖아요. 그 40억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하는 거니까 송금 불산이백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한다.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요게 내용 다 정리한 겁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백의 계산 나오는데 첫째 줄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백은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 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대한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할인료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 높은 차입금부터 하는데 뭐 가로 안에 이런 문구도 있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 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송금 무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차입 시기가 늦다라는 것은 최근 거 얘기하는 거야. 최근 거부터 송금 불산입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근 거부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요게 실제로는 A하고 B 차입금 이렇게 할게요. 100억. 둘 다 30%짜리예요. 30%. 그러면 요게 차입 일자가 언제냐라는 거죠. 얘는 뭐 7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얘는 한 5월 3일 날 차입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입 일자가 이번 연도라고 할게요. 뭐 이번 연도 이런 식으로 뭐 X1년도라고 하면 X1년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차입했다라고 하면 어떤 거부터 먼저 부인하느냐? 요거 최근 거부터 부인한다는 거야. 7월 1일. 여기 최근 거죠. 늦은 게 최근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거부터 부인한다. 요거에 대한 거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 순서가 요거에 대한 거 부인한다. 이게 소득 처분 때문이에요. 소득 처분이 나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초과 적수가 2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뭐 요거 60억을 송금 무산입 할 건데 문제는 요거 같은 경우에 A하고 B A 같은 경우에 뭐 보니까 A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B는 보니까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득처분할 때 30억, 얘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되고 얘는 또 기타 사유 유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것부터 송금 불산입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일단 변동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뭐 초과 적수가 예를 들면 150억이었다. 라고 했을 때 150억이면 얘부터 먼저 송금 불산입 들어가죠. 150억이면 초과 적수가. 그럼 요거는 50억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100억에 대한 거 30억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되고 30억은 배당. 근데 얘가 특수관계인 거였다.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거면 기타 사유 유출인데 얘는 50억만 만약에 송금 불산입이 된다고 하면 50억이니까 50%니까 15억 되겠죠. 15억이 기타 사유 유출. 어떤 거부터 송금 무산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누구한테 차입했냐 그거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좀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만약에 이 이자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송금 무산입이냐 그거 때문에 이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는 거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 거부터 송금 무산입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갖고 가시고요. 이것도 뭐 늦은 차입금 이런 표현도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주의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런 표현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문제 나온다고 하면 거의 뭐 건드릴 부분들이 다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이 모든 뭐 이자,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계획, 뭐 윤통험 할인료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거기 끝에 다만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한다는 거. 그것만 좀 갖고 하시면 돼요. 건설자금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거기 보시면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 금액 요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나와 있는 거야. 출자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거 내국법인인 경우 자기 자본 곱하기 납입 자본 총액에 국외 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이 뭐냐면 지분율 얘기하는 거야. 지분율.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기 자본은 전체 100%에 대한 거고 국외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60%였다라고 하면 60%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야. 60%. 그 60%가 계산할 때 전체 납입 자본 총액에서 국외 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바로 지분율을 의미하는 거죠. 국외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고 뭐 동그라미 2번 보실 필요 없겠고 거기 꽃표시 1번 보시면 맥스로 간다는 거 그 규정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게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것까지 건드릴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나오면 이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본 얼마다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복잡하게 나오면 맥스로 가는 거 그걸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여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죠. 거기 부채는 충당금은 포함하는데 미지급 법인세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 자본금 이거는 자본금에다가 주발초 감자 차익 이런 건 더하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이런 건 빼고 자행하고 자본 조정,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런 거를 가감한다라는 거죠. 이익 잉여금 가감하지 않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둘 중에 큰 거. 꽃표시 1번까지만 갖고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의 소득 처분 이거 갖고 가셔야겠죠.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했다라고 하면 배당이 되는 거고요. 국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다. 또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했다. 그러면 기타 사유출. 그거 주의해서 갖고 가셔야 되고. 꽃표시 1번을 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내국 법인이 꽃표시 1번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와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자, 상계하여 조정한다. 이걸로 끝났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원천 징수할 때 원래 이자에 대해서 원래 원천 징수를 먼저 했는데 이 과소자본 세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배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배당으로 보겠다. 돌린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또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죠. 배당에 대해서 또 원천 이거 배당이야 이렇게 돌리고 나서 또 배당이야 라고 하면서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뺀다는 거예요. 상계한다는 것이.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원천 징수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자를 배당으로 돌린 건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자에 대해서 이미 원천 징수했는데 배당으로 돌리면서 또다시 원천 징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원천 징수한 거 그거를 빼겠다. 이걸 상계 처리한다. 그런 표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계한다. 상계하여 조정한다. 자,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되고요. 꽃표시 1번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적용 배제 이것도 말 문제로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 적용 배제 문구 같은 경우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내국 법인이 차입금의 규모,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송금 무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소자본세제 그걸 적용하지 않을게라는 거예요. 그 업종별로 그 차입 규모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차입 규모. 어떤 업종은 차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업종도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좀 많은 회사들이 차입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차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리스크도 좀 크고. CJTVN 옛날에 감사를 간 적이 있는데 요즘 많이 떴죠. 옛날에 감사 갔을 때는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회사 감사 의견을 적정 의견을 줘야 되느냐 한정 의견을 줘야 되느냐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드라마 뭐 몇 개 안 됐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떠가지고 그 사업 수익성이 엄청나죠.
지금 많이 컸어요. 엄청 컸는데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거의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회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이유가 드라마 제작할 때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땡겨서 쓴다는 거죠. 근데 드라마 하나라도 대박이 나게 되면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성장률이 일반적인 법인이 한 10%, 20% 성장률을 가진다면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고수익하고 고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고위험이 있는 회사인데 수익률이 또 되게 좋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차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원래 자기 자본의 한 7배는 차입하고 있다. 원래 7배 정도 차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때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을게. 지금 차입한 게 한 6배 정도 차입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6배, 7배 차입하고 있다. 그러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이 업종의 특성을 감안을 해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세 줄 있죠. 세 줄. 세 줄이 나오면요. 법문구라서 맞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통상적인 차입 규모,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차입한 게 통상적인 차입 규모였다. 그런 거 증명하면요. 그 과소자본세제 적용해서 막 송금물산입하고 그런 거 적용하지 않을게. 그런 개념이니까 맞는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다만이 나오죠. 다만. 다만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 대상 배수. 비교 대상 배수라고 해서 거기 옆에 보시면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 가능한 법인의 자기 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였다, 제작사였다라고 하면 대부분 한 7배는 차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 가능 배수가 있으면 그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7배가 적정한데 8배, 10배 이런 식으로 차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송금부의산입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다만부터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비교 대상 배수 요걸 초과했다. 라고 하면 내국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부의산입액을 계산하며 초과 적수 계산 시 기준 배수는 비교 대상 배수로 본다. 원래 2배, 6배였죠. 금융업은 6배였고 일반적으로 2배였죠. 그거를 비교 대상 배수,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유사한 기업의 차입금 규모, 그게 비교 대상 배수고요. 그거 적용해서 그것까지도 초과하면 그때는 과소자본세제를 또 적용한다. 근데 요게 보시면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부터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근데 이게 법문구에 7줄이 보기 하나로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7줄이 보기 하나로 완전 100% 맞는 문구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보기로는 첫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맞는 문구예요. 예외까지 완전히 나온 문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법문구이기 때문에 그냥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유사한 것임을 증명했다.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문구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다만이 붙어 있으니까 예외도 있는데 예외는 과소자본세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차입하면 비교 대상 배수보다 그때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니까 이거 틀린 문구.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만 나와도 맞는 문구예요. 자, 그렇게 좀 갖고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제3자 개입거래. 요거는 또 이거예요. 이게 국외 지배 주주가 껴있어야 되는 거니까 국외 지배 주주가 아닌 자를 또 제3자 개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A하고 원래 국외 지배 주주 이게 B라고 할게요. 여기 C라고 하면 얘가 국외 지배 주주라는 거야. 얘가 국외 지배 주주고요. 얘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외 지배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제3자. 얘가 끼면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니까 얘랑 거래를 한다는 거죠. 차입을 하는 겁니다. 차입을 할 때 얘한테 차입한다. 원래는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니까 그때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죠.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배후에 봤더니 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는 꼭두각시를 하나 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막 실을 잡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과소자본세제를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또 배후에 있다는 것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배후에 있다는 것이냐. 자, A하고 C가 사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얘가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얘들이 또 차입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 가격 세제도 제3자 개입 거래 여기 나왔죠. 이전 가격 세제도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사전 계약을 국외 그 이전 가격 세제에서는 특수 관계자였죠. 국외 특수 관계자하고 사전 계약하고 그리고 거래 조건을 실질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배후에 있다. 그거였고요. 그때는 거래 조건이었고 지금 차입이니까 차입 조건. 이렇게 말 하나 바뀐 거예요. 그때는 거래 조건, 여기는 차입 조건. 그리고 국외의 지배 주주죠. 여기서는 국외의 특수 관계인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과소 자본 세제를 적용할게.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는 추가 정리할 게 좀 필요해요. 추가 정리가 필요한 게, 자, 국외 지배 주주가 아닌데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 남이라는 거죠. 제3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국외 지배 주주는 아닌데 국외 특수 관계인에는 해당했다는 거예요. 완전 남인 경우하고 얘가 완전 남은 아닌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만약에 완전 남이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사전 계약할 것, 얘 둘이 A하고 C가 사전 계약을 맺고 차입 조건도 A하고 C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그럼 배후에 있다.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 만약에 완전 생판 남은 아니었다는 거죠.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고 하면 이미 짜고 칠 수 있는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빠지고요. 사전 계약, 짜고 친 거 이미 요거는 간주하는 거예요. 사전 계약이 있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요거는 빼고 차입 조건을 실질 결정을 A하고 C가 한다고 하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거야. 그런 개념이야. 동그라미 2만 충족해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전 계약 이런 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특수관계인이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전 가격세제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이전 가격세제는 어차피 국외 특수관계인이 그냥 나왔었고 여기서는 국외 지배주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일단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AND죠. 전부 다 AND예요. 그때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봐서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송금 부산 규정 과소자본세제죠. 그걸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송금 물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국외 특수관계인이니까. 자, 1, 2 요건 1번 사전 계약이고 2번이 실질 결정이에요. 사전 결정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사전 결정. 자, 이렇게 해서 1절 과소자본세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2절하고 3절도 볼 겁니다. 2절하고 3절도 여러분들은 다 갖고 가셔야 돼요. 2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3절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번 연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럼 이번 연도에 한번 나올 만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개정됐는데 이번 연도에 출제가 안 됐다고 하면 내년도 출제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2절보다는 사실 3절 바로 개정되고 바로 시행되는 거 있죠. 그거는 개정된 해에 출제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요.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3절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개정된 해에 출제가 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해야 돼요. 개정된 사항은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공부 안 해버렸어. 그럼 출제 안 하거든요.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개정된 해에는 출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출제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이 또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뭐 맨날 3번만 보고 있는데 그 공부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중요한 규정이기도 하니까 3절은 또 별 표시 하나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2절, 3절, 4절까지 해서 과소자본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